세션에서는 이제 포퓰리즘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국민, 대중, 뭐 국민 아니면은 민, 뭐 이런 그 개념들의 일단 서양의 계보와 그다음에 동양의 계보를 각각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 세션에는 포퓰리즘 자체에 대한 논의로 좀 넘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역사 혹은 역사적인 맥락, 포퓰리즘 개념 자체의 어떤 이론적인 함이나 그 자체의 개념이 갖고 있는 복잡성이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발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진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다. 이 급진적 포퓰리즘이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라틴 아메리카의 이 포퓰리즘 정치는 다른 대륙에서 정말 주목해서 연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운동입니다. 자본에 밀려나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폄훼된 의미의 포퓰리스트들이 판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이비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퓰리즘 어떤 역사성과 탈식민성의 문제로 라틴 아메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마디 아래로부터 왼편에서 그리고 지구 행성의 주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에컬로지 생태계적 어떤 그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문을 보면 흔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이라는 비극에 빠졌다.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들만이 이 포퓰리즘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포퓰리즘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목에다 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정치인들 토론할 때 보면은 흔히 알 수 있죠. 뭐 1892년 피플스 파티에서 인민당이 산 거를 포퓰리즘이 시작을 하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 인민당이 창당했던 이 시기, 이 발기인들이 창당했던 시점에 모여가지고 스스로를 포퓰리스트라고 했어요. 우리는 포퓰리즘이고 우리는 포퓰리스트다 라고 하면서 이 포퓰리스트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대해서 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애써서 대중영합주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그 신입피양이 가진 그 신입피해 포퓰리즘의 기를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대중영합주의, 나쁜 것 이런 걸로 이미 가치를 선정하고 그것을 점령해버린 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고 나쁜 거니까 이것을 지향하는 거, 이것을 바로 교양이고 이게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계속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포퓰리즘은 지금 우리가 나쁜 것, 포스트 민주주의는 두 개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탈정치가 있고 하나는 금융가두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정치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정치적 허무주의라든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이겠죠. 지금 이제 보수 양당 구조 그리고 정당 정치, 정당 정치 중에서도 사실상 뭐 결선 투표제라든가 이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존의 선거 방식 속에서 기존의 정치 권력들만이 스스로 정치적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냐, 어떤 리더십과 만나느냐, 어떤 자원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그것이 뭐 권위적이라든가 전체주의적인 포퓰리즘을 갈 것이냐, 혹은 민주적 혹은 뭐 진보적인 포퓰리즘으로 갈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저는 이제 그 많은 포퓰리즘 현상들이 결코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그 자체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제도를 지향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원초적인 정치적 것이지, 그것을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해서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저는 이것이 전체주의와 그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포퓰리즘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외면받는 상황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결국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질서라는 틀 안에서는 잘 들리지도 또 충분히 외쳐지지도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정치적 문제는 권위주의적 체제를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은 다양한 개인으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약 없이 들리며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실천 기제가 시민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먼저 시민은 동질적인 단일체가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체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은 기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시위 지도자에 의해 동원된 단일체로서의 인민이 아닌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더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덜 민주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개인을 의미하는 시민이 정치 주체로서 강대국 혹은 제국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주변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포퓰리즘은 지배에 대항하려는 민족주의적 성격, 나아가서는 타식민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면 좌파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가 재현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급진적인 확장을 시도하여 대중 권력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재배열이나 재배치를 통해서 형성되는 대중은 등가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결합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포퓰리즘의 용어라는 게 오염된 시대에서 인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포퓰리즘도 그렇다면 이렇게 소위 좌파 포퓰리즘, 민주적 포퓰리즘 혹은 우파 포퓰리즘이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와서 그거를 저는 라틴 아메리카적 관점에서 김은중 선생님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저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글 내용 중에 포퓰리즘이 부정적으로 된 계기에는 이데올로기적 낙인이 작동했는데, 그것은 기득권 세력에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신들의 지위와 어떤 권한과 재산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다수의 대중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작동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데,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좀 거치게 정리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게 18세기, 19세기 생겨났을 때 이제 원래 정치라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 즉 가문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를 통치하는 것이고, 대중은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 물론 이 현대적 자유주의하고는 다른 맥락에서 좀 거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중들은 생업에 종사하라. 이 어려운 정치는 우리 엘리트들이 맡아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배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중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타났지만 변하는 속도가 이론적 개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개입,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특히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팬덤 정치인데요.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 엘리트들은 팬덤 정치를 그냥 포퓰리즘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 발표문의 해석에 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할 필요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3의 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팬덤 정치 자체가 현재 그런 제한된 정치 상황 속에서 대중이 그나마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어떤 양상이 아닐까. 하지만 김성환 선생님 글에서 한 가지 정도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노란조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비난, 즉 이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비난에 대한 규범적 정당화의 논리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거대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만 유류세 인상 정책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삭제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지성적 평등, 도덕적 평등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김성환 선생님의 진단이나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리고 있던 포퓰리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포퓰리즘 자체도 사실은 새로운 정치 프레임이다, 정치 문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 문법에 대항하는 이제 참여민주주의라는 정치 문법이 오히려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 이제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들이 포퓰리즘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정치적 힘을 만들고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것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포퓰리즘을 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들에 있어서
다른 공통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